안녕하세요. 옛것을 통해 오늘의 지혜를 찾는 채널 옹고지신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리고 그 시작을 기록하는 역사가의 붓끝은 무엇을 향해야 할까요? 오늘은 동아시아 2000년 역사 서술의 거대한 기둥, 사마천 사기의 첫 장을 펼쳐보려 합니다. 바로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 서 있는 다섯 제왕의 이야기, 오제봉기입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리더십과 국가의 원형,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지혜의 언어, 고사성어들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역사의 첫 페이지를 누구로 장식할 것인가를 깊이 고뇌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복희, 신농과 같은 사망을 이야기했지만 사마천은 이를 과감히 배제합니다.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신비로워 우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대신 그는 신과 같았던 존재들을 인간적인 덕과 능력을 갖춘 군주, 오제로 재해석하는 신화의 합리화라는 거대한 작업을 시도합니다. 이는 흩어진 전설 속에서 역사의 실마리를 찾고 한나라라는 통일 제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가의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오제봉기는 다섯 왕의 업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장대한 문명 발전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황제의 무력으로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전욱과 제국을 거치며 제도가 확립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하순 임금에 이르러 덕으로 다스리는 이상적인 황금기, 요순시대가 완성되죠. 이 구조를 통해 이후 등장하는 모든 왕조가 황제의 후손이라는 단일 계보로 연결됩니다. 이는 흩어져 있던 여러 민족의 기원을 하나의 거대한 뿌리로 통합하려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다섯 제왕의 핵심 요약입니다. 중화 문명의 시조라 불리는 황제, 질서와 규범을 세운 전욱과 제국, 그리고 덕치의 상징이자 태평성대를 연 요하순 임금. 이들의 삶과 업적,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지혜의 언어들이 탄생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서막을 연 황제 헌원입니다. 사마천은 황제가 염제를 판천 전투에서 꺾고 마침내 탕록의 들판에서 치우를 격파함으로써 천하를 통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기는 치우를 가장 포악한 반란자로 묘사하며 황제를 문명의 수호자로 그리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이 반란자 치우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붉은 악마의 상징이자 강력한 군신으로 숭상받는 존재입니다. 동이족의 위대한 영웅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사마천의 기록은 문명과 야만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재단한 전형적인 중화주의적 시각을 보여줍니다. 한쪽의 영웅이 다른 한쪽의 역사에서는 야만적인 괴물로 그려질 수 있다는 사실. 오제봉기의 첫 장부터 우리는 역사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는 국가의 기틀을 다집니다. 관직을 만들고 도로를 닦았으며 그의 이름 헌원이 수레를 의미하듯 당시의 최첨단 기술로 군사적 우위를 점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사마천은 이후 모든 왕조가 바로 이 황제의 후손이라고 서술합니다. 이로써 황제는 중국 문명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한 조상으로 자리매김하며 거대한 중화 문명 서사의 뿌리가 됩니다. 황제가 무로 천하를 열었다면 그의 후손인 전욱과 제국은 문으로 질서를 세웁니다. 전욱은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여 사회 규범의 기틀을 마련했고, 제국은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지혜로운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바로 이 제국의 이야기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을 담은 고사성어가 탄생합니다. 총이지원, 명이찰미. 귀가 밝아 멀리 내다보고 눈이 밝아 작은 것까지 살핀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총명하다는 말의 어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훨씬 깊습니다. 총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과 시대의 흐름까지 듣는 경청의 지혜를, 명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리더의 모습.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상적인 리더십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는 전설적인 황금기, 요순시대의 문을 엽니다.
사마천은 요 임금을 그 인자함은 하늘과 같고 그 지혜는 신과 같았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소박한 옷을 입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오직 덕으로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덕은 자신의 가족에서 시작해온 나라, 나아가 천하 만방을 화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 임금 시대의 태평성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민정을 살피던 요 임금은 한 노인이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며 고복격양, 노래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노래 격양가의 내용은 실로 놀랍습니다.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쉬며 밥 갈아먹고 우물 파마시니 경전 착정.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이것은 불만이 아니라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정치가 너무나 잘 이루어져 백성들이 그 존재조차 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경지. 통치의 목적이 통치 없는 듯한 상태를 만드는 데 있다는 도가적 이상까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요 임금의 가장 위대한 결단은 바로 후계자 선정 방식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단주가 덕이 부족하다 판단하고 혈연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천하의 백성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한 사람에게만 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명언을 남기죠. 그는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덕이 높았던 순에게 평화적으로 왕위를 물려주는 선양을 결심합니다. 권력의 근거가 핏줄이 아닌 덕에 있다는 이 혁명적인 사상은 이후 동아시아 정치사의 가장 숭고한 이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요 임금에게 선택된 순. 하지만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처절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리석고 계모는 간사했으며 이복 동생은 오만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순의 재산을 탐내 그를 죽이려 몇 번이나 계략을 꾸밉니다. 창고에 불을 지르고 우물에 생매장하려 했죠. 하지만 순은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을 해치려 한 가족을 원망하기는커녕 더욱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는 점입니다. 순의 이야기에서는 상반된 두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먼저 누각에 오르게 하고 사다리를 치워버린다는 등루거제. 이는 순의 가족이 보여준 비열한 배신 행위를 상징합니다. 반면 산밭 속의 쑥이라는 마중지봉은 순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구부러진 쑥도 고든 산밭에 있으면 곱게 자라듯 순은 최악의 환경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덕으로 감화시키는 능동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제위에 오른 순은 이상 국가를 완성합니다.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잔혹한 형벌을 인도적으로 개혁했으며 무엇보다 사흉이라 불리는 간신들을 내쫓고 우를 비롯한 22명의 현자를 등용하여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을 맡겼습니다. 혈연이나 신분이 아닌 능력에 기반한 관료제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역시 요 임금의 길을 따라 홍수를 다스린 공이 가장 컸던 우에게 제위를 선양하며 위대한 전통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오제봉기가 제시한 덕치와 선양의 이상은 동아시아 정치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이상대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숭고했던 이상인 선양은 훗날 힘으로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위선적인 정치쇼로 변질되고 맙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가 그러했고 수많은 찬탈자들이 요순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탐욕을 포장했죠. 이상과 현실의 비극적인 괴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오제의 존재가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사마천의 기록이 한족 중심의 단일한 기원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 동이족과 같은 주변 민족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흡수했다는 비판도 존재하죠.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오제봉기는 하나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이상과 리더십의 가치를 제시하는 근원 신화로서 수천 년간 강력한 생명력을 이어왔습니다. 혼돈을 잠재운 황제의 힘, 백성의 소리를 들었던 제국의 총명함, 통치의 존재조차 잊게 만든 요 임금의 덕,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선함을 잃지 않았던 순의 의지. 여러분은 이 고대의 리더들에게서 어떤 지혜를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옛것을 통해 오늘의 길을 찾는 옹고지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